문제는 타이밍. 이제 우리가 셀 차례다. 셀 타이밍을 알려주는 유안타 T레이더. 잘 파는 게 투자다. 유안타증권. 네, 안녕하십니까. 유안타증권 글로벌투자연구센터의 최현재입니다. 오늘 최근의 주시장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는 유안타 윈도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이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주, 대형 기술주들을 중심으로 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최근에 3대 지수가 모두 신고가를 지속적으로 경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주식도 미국 시장이 연동되면서 계속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마침 이번 주에는 미국 시장에서 FOMC 회의도 예정이 돼 있고, 그다음에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의 동향을 돌아보면서 국내 증시에 대한 대응을 전략을 수립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의 최근에 계속해서 이슈가 되었던 테이퍼링 이슈와 그 다음에 그 후속 조치인 금리 인상과 관련된 연준의 스탠스, 그리고 향후의 시나리오에 대한 미국 시장 전문가들의 관점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에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준의 최근에 완화적인 통화정책 자체가 언제 변화가 있을 거고 그 일정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좀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정을 알아보기 전에 이제 최근에 좀 특이하게 나타났던 상황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면서 인플레이션이 상승을 하게 되면은 이에 따라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빠르게 기준금리를 하향 조정하면서 이에 따라서 결국은 기준금리 하향 조정에 따라서 채권금리도 같이 따라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는데요. 최근에는 특이하게 인플레이션은 지금 5월달, 6월달 굉장히 높게 나온 상황이지만 채권금리는 오히려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하락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그동안의 시장의 전문가들이 얘기했던 시나리오하고는 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첫 번째 해석은 물가가 너무 빨리 급등을 해서 연준이 굉장히 빨리 금리 인상을 할 거고, 이에 따라서 향후 빠른 시간 내에 경기가 위축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해서 경기 고점을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국채 금리 자체가 하락한다. 이렇게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채권의 하락, 즉 채권 금리가 상승하는 쪽에 배팅을 했던 일종의 우리나라에도 많은 이슈가 되긴 했지만 공매도 세력들이 최근에 국채 금리가 굉장히 빠르게 하락을 하다 보니까 결국 그 손실을 감내하지 못하고 쇼커버링에 들어간 것 때문이 아니냐, 이건 일시적인 이유가 좀 될 수도 있겠죠. 어쨌거나 두 가지 케이스 모두 좀 봤을 때 최근에 코로나19 델타 바이러스, 변이 바이러스의 창궐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혼조세로 나오는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경제가 조금 피크를 찍은 거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우려가 반영이 돼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좀 짚어야 될 부분이긴 한 것 같은데, 최근에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워낙 잘 나오고 있고 또 어떤 지표들은 계속해서 경제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결국 최근에 그런 어떤 우려는 많이 좀 사라진 상황이기 때문에 채권금리 하락과 인플레이션이 공존하는 국면은 어느 정도 지금 해결이 되고 지나간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보셔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의 경제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좀 한번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경제 상황 자체는 좋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현재 수준은 그냥 나쁘지 않은, 그냥 나쁘지 않아, 괜찮아, 이 정도 수준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보시는 것처럼 올해 2분기 미국의 GDP 성장률이 12.8% 정도로 예상이 돼서 중국은 이미 1분기에 GDP 고점을 찍고 지금 빠지는 중이긴 한데 미국은 여전히 높은 층에 아직 남아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연두색으로 나타낸 S&P 500 지수의 월별 수익률을 보더라도 중국으로 대표되는 신흥국들과 비교해서는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그래서 경제라든지 금융시장 자체는 크게 나쁘지 않은 모습들이 지속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물가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면은 지금 최근에 성장률이 꺾였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미국의 M2 증가율 자체는 두 자릿수 이상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최근에 물가가 빠른 속도로 상승을 하는 모습들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 부분은 당분간 높은 물가 상승률이 유지될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민간 부분의 컨센서스를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뭐 지난 분기에 2분기에 한 5% 가까이 인플레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최소한 내년도 1분기 정도까지는 4%에 가까운 높은 물가 성장률이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미국 경제는 나쁘지 않은 상황에 물가 상승률 자체는 예상보다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용에 대해서는 크게 뭐 악유가 없는 상황이긴 한데 고용이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19 때문에 엄청나게 실업률이 높아졌다가 빠르게 하락하고 옆으로 천천히 그 하락 속도가 둔화되고 있는,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 주간 청구 건수 자체도 과거의 어떤 수준이 20만 명보다는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약 40만 명 정도 수준에서 안정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고용은 분명히 천천히 안정화되고 있고, 특히나 대규모 실업수당 지급이 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 참여를 많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부분이 만약에 이제 실업수당 지급 자체가 끝난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실업률 자체도 같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는 전문가가 많은 상황입니다. 경기 자체를 보시면은 2분기냐 3분기냐의 어떤 그 차이는 있긴 하겠지만 전체적으로는 고점을 지나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 비제조업 지수, 즉 이쪽에 제조업이나 비제조업을 기업을 경영하는 분들한테 서베이를 한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전히 앞으로 더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기준선 50을 넘어가 있긴 하지만 분명히 PMI 자체가 꺾이는 모습을 보이기 있기 때문에 경기는 고점을 통과하는 그런 국면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은 이미 뭐 고점 자체가 작년 11월 정도에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미국과 차이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럼 이러한 전체적인 경제는 나쁘지 않고 물가는 생각보다 세게 올라갈 것 같고 고용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안정화되고 난 다음에 경기는 분명히 정점 근처를 지나고 있다. 이런 미국 상황에서 그럼 향후에 연준의 어떤 스탠스라든지 금융정책이 어떻게 바뀔 것이냐에 대한 미국 시장의 전문가들의 지금 컨센서스가 어떤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금리 인상 언제 할까? 연준이 발표했던 내지는 점도표를 통해서 보여줬던 것과 똑같이 중위값 기준으로, 즉 컨센서스 서베이에 참여했던 경제 전문가들의 딱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어떻게 봤느냐를 보면은 2023년도 2분기 정도의 첫 번째 금리 인상이 나올 걸로 전문가들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연두색으로 나타낸 가중평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빠르면 내년도 3분기부터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라는 소수설도 존재한다고 확인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금리 인상 시기는 지금 컨센서스상으로는 약 2년 후에, 빠르면 1년 후에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러면 그 전에 보통 우리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후에 나타났던 연준의 스탠스상 그럼 테이퍼링은 언제 시작할까? 뭐 대부분 아시겠지만 금리 인상은 금리를 올리는 거고요. 테이퍼링은 그동안에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서 채권이나 MBS를 매입을 해주면서 돈을 풀던 거를 푸는 금액을 점점 줄여나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연준이 그동안 테이퍼링을 시작하기 전에 시장과 사전소통 충분히 하겠다 했기 때문에 먼저 시그널을 줄 겁니다. 그래서 시그널을 주는 시점은 대부분 다음 달 8월 아니면 9월 달, 이제 조만간 테이퍼링과 관련된 논의를 시작한다라는 것을 연준이 언급을 하는 시점은 이제 한두 달밖에 안 남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로 보는 게, 그러면은 공식적으로 테이퍼링 발표를 언제 할까? 올해 12월 달, 즉 12월에 예정된 FOMC 회의에서 테이퍼링을 계획을 발표하고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가능성이 되게 높고요. 테이퍼링 실시 시점은 당연히 12월 달에 테이퍼링 결정을 발표할 거기 때문에 바로 다음 분기, 내년도 1분기, 당장 뭐 1월부터 될 것 같은데 그때부터 테이퍼링을 시작할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제 살펴볼 부분들은, 그러면은 자산 매입 축소 형태는 뭐 MBS만 우선하겠다라는 뉴스도 있긴 하겠지만 결국 두 개 자산에 대해서 동일 금액이든 동일 비중이든 줄이는 모습을 보일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테이퍼링의 기간 자체는 10개월에서 12개월, 즉 올해 12월 달에 테이퍼링을 발표하고 내년 1월 달부터 시작해서 아마 내년도 12월 달 정도에 종료를 한 후에 그 이듬해인 2023년에 금리 인상을 하는 시나리오에 대해서 대부분의 지금
전문가들이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으로 좀 볼게 보시면은 하지만 테이퍼링을 시작하고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더라도 2026년 5년 후에 연준 자산 규모 자체는 23년에 예상되는 9조 달러와 비슷한 수준에 유지될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연준이 아주 급격한 긴축 정책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현재 완화적 통화 정책 자체를 그냥 좀 마무리하는 국면 정도로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볼 게 이제 연준이나 정부가, 미국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GDP 성장률이나 아니면 실업률, 물가에 대한 부분을 좀 볼 텐데, GDP 성장률은 지금 정부 같은 경우는 올해 7%, 내년도에 3.3%, 23년도에 2.4%를 전망하고 있는데, 민간은 이거보다는 조금 낮아질 것이다라고 전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실업률 자체는 대략 지금 4%대에서 3%까지, 즉 약 2년 내에 다시 완전 고용을 달성할 거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전망치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고용 상황 자체는 크게 나쁘지 않은 그런 수준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 2개 정도만 더 살펴보면은 정부의 인플레이션 전망에 대해서는 정부는 내년도 가면은 당장 2%까지 떨어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긴 하지만 민간 전문가들은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1분기 정도까지는 4%에 가까운 물가 상승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물가 부분만큼은 민간과 연준의 생각이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고 이 부분 자체가 연준의 금리 인상 내지는 테이퍼링 시기가 조금 앞당겨질 수 있다라고 하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좀 다음 마이너한 얘기가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파월 의장의 임기가 내년 2월 달에 만료되기 때문에 연임을 할지 아니면 새로운 연준 의장이 임명이 될지에 대한 부분도 시장이 좀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파월이 연임할 거다라고 하는 응답이 80% 정도였고요. 혹시나 파월이 안 된다고 했을 때 가장 가능성이 높은 분 같은 경우는 이분은 훨씬 더 파월보다 비둘기파적인 물론 민주당 쪽 인사긴 하지만 그런 부분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완화적 통화정책이라는 현재의 연준의 스탠스 자체가 바뀔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걸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당장 지금 7월 달이다 보니까 3분기가 시작을 했는데 테이퍼링 시그널이 한두 달 내, 즉 이번 분기 안에 시그널이 제공이 될 거고요. 아마 올해 말 정도에 자산 매입 축소, 즉 테이퍼링을 시작하겠다는 발표가 시작이 될 거고 내년도 1월 달부터 테이퍼링이 실시가 돼가지고 1년 동안 테이퍼링을 실시하고 2022년도 말에는 테이퍼링이 종료된 후 그 이듬해인 2023년에 결국 금리가 인상되는 그런 모습을 시장은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맞춰서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이 발생하는 시점에서 좀 미리 이런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한국 시장에 어떤 그 영향이 있을지에 대해서 미리미리 예측하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결국은 일정은 알겠는데 한국 증시에는 도대체 어떤 영향을 미치지? 그 부분을 한번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테이퍼링이 있었던 2013년도부터 2014년도, 15년도까지의 흐름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테이퍼링이 시작되면은 신흥국 쪽에는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미국에서 돈 푸는 걸 줄이는데 왜 신흥국이 나쁘죠? 그럼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위험자산으로 평가되는 신흥국 쪽의 성과가 나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2013년도에 즉 미국이 첫 번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테이퍼링이라는 걸 단행을 했을 때 주가 흐름을 보면은 이때 5월 달에 당시에 버냉키 의장이 테이퍼링을 얘기를 했는데 신흥국 증시의 선진국 대비한 어떤 주가 퍼포먼스 자체는 지속적으로 좀 성과를 하회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였고요. 이제 금리 자체는 버냉키가 테이퍼링을 언급하면서 다시 뛰어오르는 부분들이 있어서 최근에 낮은 금리가 미국이 테이퍼링에 들어가거나 금리 인상 단계에 들어가지 않을 거라는 논거는 되지 못한다고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한국 증시는 그럼 어땠어? 우리가 한국 증시가 신흥국이긴 하지만 그래도 약간 선진국스러운데 역시 안 좋았습니다. 버냉키가 테이퍼링 언급하고 코스피 지수가 빠졌고요. 테이퍼링 결정한 12월 달에도 빠졌다가 다음에 반등을 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기준금리 인상 시점까지 계속 횡보하는 모습들을 보였고요. 보시면은 테이퍼링을 언급한다든지 테이퍼링을 결정했다라든지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시점에 가서는 한국의 월별 지수 성과 자체가 마이너스로 나타나면서 좀 안 좋은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번 분기에 테이퍼링 언급할 거고 그 다음에 4분기 말쯤 해가지고 테이퍼링 결정할 거고 테이퍼링 다음 내년에 계속되고
되고 난 다음에 내후년에 금리 인상 시기, 요 굵직굵직한 이벤트가 있는 시점에서는 조금 한국 시장 그 투자에 주의를 좀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과거에 지금 2013년 5월 달이 버냉키가 테이퍼링을 언급한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이후에는 보시면 건설, 자동차, 조선, 화학, 뭐 은행 이런 경기 민감주 내지는 금리 상승주들이 좀 수익률이 높은 부분이 나온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테이퍼링을 실시하고 난 이후에 보면은 이런 경기 민감주들이 굉장히 안 좋은 오히려 퍼포먼스 하위에 좀 들어간 부분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결국 최근에 경기 민감주들이 반응을 했던 부분 자체가 코로나와 관련된 것도 있긴 하지만 이런 미국 연준의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어떤 그 프로세스에 따라 가지고 시장이 미리 과거의 학습 효과에 따라서 미리 좀 반응을 했던 부분도 분명히 있겠다. 그럼 이 말씀은 테이퍼링 언급 이후에는 과거처럼 이런 경기 민감주보다는 그 이후에 오히려 일정 시점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성장주 쪽이 오히려 관심을 지속적으로 받을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시는 게 적절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테이퍼링 진행 이후에 과거의 우리나라 케이스를 보면은 테이퍼링이 언급되고 난 다음에 수익률이 보시는 것처럼 조선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아니면 뭐 자동차, 그 다음에 뭐 소매 유통 이런 쪽이 이제 좋게 나왔는데, 그 다음 달에는 어김없이 전부 이렇게 수익률이 좀 안 좋은 부분들이 좀 나와줬기 때문에 결국 테이퍼링이 실제로 가셔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민감주 쪽은 오히려 좀 빨리 반영을 하고 조금 조정받는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은 성장주를 좀 말씀을 드리고 있긴 하지만 이 성장주가 과거의 성장주하고는 컨셉이 좀 다르긴 합니다. 과거의 성장주는 돈은 하나도 못 버는 놈들이 우리가 10년 후에 20년 후에 이걸 할 거야 저걸 할 거야 이제 이거를 가지고 하는 약간 뻥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의 성장주는 S&P 지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시면 알겠지만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페이스북, 테슬라 이런 돈 버는 똘똘한 큰 기업들, 이런 애들이 대부분 성장주에 꼽히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건 내리건 시기가 어떻든 간에 미국의 성장주를 나타내는 지수는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은 이런 연준이라든지 아니면은 각국 중앙은행들의 정책 변화에 따라 가지고 단기적으로 경기 어떤 사이클을 짚어가면서 민감주라든지 이런 부분에 투자하는 게 적절하긴 하겠지만, 결국은 어느 정도 궤도 자체가 안정화 이후에 접어들고 난 이후에는 여전히 지금 미국의 대부분의 돈을 벌어주고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성장주라고 불리는 그 과거와 달리 돈 버는 성장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는 게 적절한 투자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에서 예상되고 있는 테이퍼링과 그 이후 단계, 그 다음에 뭐 궁극적으로는 금리 인상까지의 시나리오와 미국 경제 전문가들의 컨센서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와 관련돼서 한국 시장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 여부에 대해서도 몇 가지 좀 짚어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굉장히 좀 어려운 시기이긴 하지만 지수상으로는 사실 계속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종목을 적절히 선정을 해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좋은 성과가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기회 있을 때 다른 주제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제는 타이밍. 이제 우리가 셀 차례다. 유안타 T레이더.